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수나 이제 국제법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1차 피셋하고 이제 겹치는 기간이라, 강의 들으시기도 힘들고, 복습하기도 힘들고, 예습하는 건 on강생중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겨내셔야 되겠죠. 이겨내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 3시간 좀 넘게, 거의 4시간 가까이 수업 시간 중에 그날 할 복습을 여기서 다 그냥 끝마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마치셔가지고 또다시 이거 보실 필요가 없도록 하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나눠드린 거 추안지요. 그 문제를 보시면서 거기에 핵심 단어들을 써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을 놓치지 않고 지금 최소한 핵심 키워드가 뭐다라는 것만 분명히 인식하셔가지고 이제 피셋 쓰신 다음에 이제 삼순환 할 때 문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하셔서 이제 시험장에 이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걸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초안지를 피셔가지고 그 문제 밑에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안을 잡아보세요. 초안을 잡아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문제의 이제 목차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하셔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나는 초안을 왜 그렇게 못 잡았는지 그걸 이제 비교해봐가지고 그 차이점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잡는 훈련, 그것을 이제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각설하고 첫 번째 문제요. 2-1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외무고시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서 초안 잡아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초안 잡는지 볼 거니까 지금 초안 어떻게 잡는지 한번 잡아보세요. 자, 첫 번째 목차 잡는 거니까 좀 황당하고 어쩔지 잘 모르실 텐데 괜찮아요. 한 몇 문제만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목차는 금방 어떻게 잡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데 문제를 읽으실 때는 이제 밑줄을 그어야 하겠죠. 근데 밑줄은 아무 상관없는 데다가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쟁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밑줄을 긋은 걸 가지고 쟁점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래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밑줄을 긋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놓친 쟁점은 없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 초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야. 완벽해. 이렇게 스스로 확신이 들 때 답안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문제 보고 답안 바로 들어갔다가는 답안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오히려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초안, 그걸 작성하신 다음에 내용을 쓰시는데, 자, 제가 만약에 문제를 읽는다라면 어디다 밑줄을 긋는지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죠. 아래 지문 가와 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두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들인데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관습국제법 형성에 관한 두 판결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그럼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제시문 나를 참조하여서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의 형성의 특징 이것을 이제 지적하시오. 그러면 질문이 두 개니까 제일 먼저 이제 문제의 소재를 쓴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두 판례를 비교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관습법 형성의 특징 이것을 이제 지적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질문을 목차로 잡으세요. 질문을 목차로 잡으셔야 채점하시는 분도 내가 물어본 걸 얘가 제대로 지적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이해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제시문 가에 있는 69년도 북해 대륙붕 사건하고 제시문 나에 있는 니카라과 사건은 둘 다 공이 관습국제법의 형성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의 공통분모니까 먼저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걸 써가지고 이런 요건에 비추어 봐서 두 개의 판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 각 판례의 입장 그래서 첫 번째 북해 대륙붕 사건
두 번째 니카라과 사건 쓴 다음에 비교하라 그랬으니 그 비교한 결과가 뭔지 검토를 쓰자. 그 다음에 현대 관습법 형성의 이제 특징을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초안을 잡으시는 거예요. 초안을 잡으셔서 제10은 가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해 대륙붕 사건인데 그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관습법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의 상당 기간이 지속했어야 하느냐,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를 포함하여 그 폭넓고 그 다음에 대표성이 있는 국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놔가지고 먼저 관행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행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10은 나번에 있는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그 ICJ 규정 38조 1항 B호에 있는 관습을 법으로 소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관행의 역할을, 그 본질적 역할을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양 국가 사이에 어떤 특정한 규칙을 조약에 포함시키기로 했을 때에는 법적 구속력이 가지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지만은 관습법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그런 법칙을 어떤 규범화하는 것에 양 국가가 동의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확신이 그러한 확신이 관행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법적 확신이 관행에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런 두 개의 판례에 이제 관습법 성립 요건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문제의 소재에다가 제일 먼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 두 건의 판례는 다 이 요소 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이 요소이라는 건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관습법이 탄생한다라는 걸 두 개의 판례가 다 설명하고 있지만, 다만 관행과 법적 확신의 판단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서를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현대 관습법의 이제 성립 과정의 이제 특징인데, 현대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봐가지고 전통 관습법이 형성되는 방식과 현대 관습법이 형성되는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문제의 소재에다가 질문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라는 걸 밝히신 다음에 그 다음 관습법의 이제 성립 요건으로서 항상 제도를 쓸 때는 의의를 먼저 써야 되는 거니까 관습법의 의의로서 ICJ 규정 제38조 1항 B호에 있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를 관습법이라고 한다라고 쓰신 다음에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이걸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 요건이라는 건 그런 관행이 일관적이고 획일적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일반적 관행이어야 되는데 관행의 지속기간, 이것들은 부차적 요소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이런 관행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법적 확신, 이것이 있어야 관습법이 탄생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판례 입장에서 이제 북해 대륙붕 사건 번역해가지고 먼저 쓰셔서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이제 관습법이 탄생하려면 관행의 그 지속기간, 이런 것들은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관습법이 탄생할 수는 있는 거긴 하지만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를 포함하여 그 다음 그 일반적 관행이라는 게 뭐죠? 질적 대표성과 양적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많은 국가가 그런 관행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폭넓은 국가들이 그런 관행을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적 일반성도 갖춰야 되니까 대표성이 있는 국가가 또 참여를 했었어야 되며, 그 다음 그 관행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관될 것, 그런 다음에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두 개 국가 간의 어떤 조약상 국제법을 만드는 것과 달리 관습법은 양 국가가 그러한 규칙을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관행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입증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니카라과 사건에서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런 차이점들을 여기 검토에다가 이제 쓰시면은 양팔레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현대 관습법이 탄생되는 것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가 국가 관행의 증거가 확대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A, B, C, D, E 많은 국가들이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 어떤 액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국가들은 몇몇 강대국들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A라는 국가가 어떤 프랙티스 실행을 하고 B라는 강대국도 실행을 할 때 C, D, E라는 국가들은 이런 A 국가, B 국가의 실행에 대해서 묵인을 합니다. 그럼 실제 행동을 취하는 국가는 두 개 국가였어도 다른 국가들이 이제 묵인을 했어도 이런 실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줘가지고 일반 관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즉 전통 국제법에서는. 그런데 현대 국제법에 와서는 이런 유엔 등을 통해서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따라서 국가들이 이런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어떤 행동을 지지하는 언어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묵인을 했어도 일반적인 관행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현대 국제법에 와서 이런 언어적인 지지적인 활동, 뭐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은 단순 묵인보다 좀 더 고양된 행위잖아요. 그럼 좀 더 고양된 행위인데 현대 국제법에 와서 국가 관행의 증거로서 이런 국가들의 각종 활동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전통 국제법에서는 실제 국가들이 어떤 물리적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관행의 증거가 됐지만 이제 물리적 행동 외에 각종 언어적 활동, 다양한 행동들이 국가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법적 확신이 관행보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즉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국가들이 국내법에 따라 어떤 실행을 하고 다른 국가도 국내법에 따라 어떤 실행을 하는데 이런 관행들이 일관적이고 획일적이고 일반성이 있게 되면은 법적 확신을 얻어가지고 관습법이 탄생했었어요. 즉 관행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관습법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쟁점에서 봤다시피 니카라과 사건에서 봤다시피 오늘날에 와서는 인권법이라든가 인도법 분야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먼저 확인이 되고 이런 법적 확신이 국가들의 관행에 의해서 뒷받침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형식으로 확신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관습법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답안을 한번 보면은 교과서 보세요.